뜨거운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아시죠, 김성태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예. 네. 내부자 둘,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이었다가 갑자기 신분이 변했을 때 한번 저희 문자창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자들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폭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거의 그에 맞먹는 수준으로, 네, 문자가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연하지 않는 날 문자가 몇백 통씩 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도 곤혹스러워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 위원장 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초질간 평가됐다 그러면은 저도 이 자리가 더 신나고 또 함께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을 텐데 지난번 그 박쥐파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장애인 부모들 또 일반 국민들의 아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서요. 정치라는 게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가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눈물을 나게 하는 정치를 하는 분이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 이 장애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님의 심정을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짧은 버전으로 왜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갈등이 큰데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주십시오. 간단 요약하면 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반병원을 짓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애초에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 맨 앞에는 조혁교육감이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잠깐 나오셨고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학부모가 얘기 다 듣고 하시라고 여기에 꼭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뭐 이런 그날 나왔던 이야기 요약본입니다. 예. 이 요약본인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말하자면 특수학교 부지에 왜 한방병원을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지탄의 후코스가 되신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연유든 이렇게 무리가 빚은 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비판받고 또 정치인으로 책임을 제가 달게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전 지겠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국립 한방 어려운 건립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그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발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 그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되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 부지에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거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반발을 무마하고 또 이 특수학교도 건립될 수 있는 저는 윈윈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난 약 3년 동안에 활동을 했죠. 그 방안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희 지역구인 주민들과 갈등과 또 주민들과 대립을 통한 어떤 그런 특수학교가 건립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그 대체부지에 특수학교가 건립이 되고 또 그 애초 폐교된 자리에는 지역의 오랜 수건인 국립한방어른을 건립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게 뭐 이런 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대단히 아프게 심합니다. 자,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 안민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문제의 본질은 네. 그 부지에 한방 부지가 설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이 학교 부지에 네.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건복지부 입장도 분명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은 네. 이건 진행될 수 없다. 또 반면에 서울시 교육청은 그것은 용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조현 교육감의 입장이 단호하고 그래서 학교 부지는 안 바꿔주거든요. 어쨌거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기회에 과연 그 주민들께서 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들어오면은 그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 특히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최근에 부산대 연구소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왔을 때 집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적 편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있는데요. 교문위에 계시죠? 네.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참 어울리진 않습니다. 교육과 안민석 의원님.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담할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공장장. 하늘이 두 쪽 나도 강서의 특수학교는 네.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습이 장애인 부모들의 이 지금의 눈물이 잘 닦여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저도 도우고 김성태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간 저희 지역의 그 폐교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입장 나왔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를 사고 계세요? 그 주민들이 상당한 큰 반발을 하게 되었죠. 그걸 나는 주민들 갈등을 봉합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 오직하면 15년 동안 서울시에 특수학교 하나 안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윈윈하는 길이 그 지역은 허준 동의보감을 집필한 구암 허준 선생의 탄생지고 동의보감 집필지입니다. 그래서 허준 기념관 박물관이 있고 대한한의사협회회관이 그 학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학교가 폐교되면은 한방 의료시설이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바랬던 것이고, 근데 어느 날, 이 특수학교에 들어오니까 주민들 반발은 컸죠. 제가 정치를 10수년간 한 사람인데, 서울교육청 학교시설인데, 서울교육청 협조가 안 되고, 무슨 지역 주민들 아무리 수건이라도 국립한방 의료원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특수학교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 대체부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지역구 또 마곡지구,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아니, 그거는 지금요. 네. 저 해방 전 이야기고요. 아니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저희 해볼게요.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이야기들 그 하지 마시고요. 대체부지를 예. 조현 교육감도
서울시에 요 공장장 계십니다마는 5차례나 대체부지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2016년 11월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마곡의 대체부지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공원에 접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정서 발달 및 체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수학교 입지의 최적 요건이라는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조영교육감이 5차례나 서울시에 대체부지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무마하면서 특수학교를 건립하려고 요청했어요. 그걸 안 되는 걸 조영 교육감이 저한테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럼 조 교육감님, 제가 이 특수학교 대체부지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공약이 그렇게 해서 의원님 공약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의원님 한방병원 설립을 거기 하겠다는 공약이 먼저 있고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서울시 교육청 공문이 네. 이게 2015년 5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공약은 작년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5차례 SH공사에 대체부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작년 네. 4월달 김성태 의원님, 해명이 길면은 변명이 되니까는요. 제가 제안 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신 한방병원 대신에 그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제 이 대체부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특수학교도 설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중재 조정자로서 저는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올 연초에 마곡의 그 공원, 중앙공원 부지에 정말 최적의 조건인 그 대체부지를 무슨 연유인지 조영 교육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자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교육청 시설입니다. 서울교육청 판단이 우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그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두 사람이 당은 틀리지만 네.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논란은 사회적 약자, 특히 이 장애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의 그 절절한 심정, 그 심정을 담아내는 그런 편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안 의원님도 정치 사선하시지만은 지역구에 목발 짚고 전동 휠체어 타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강력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원을 말하는 거고 아마 경기도는 경기도의원을 말할 겁니다. 그런 분 공천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 공천했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에는 장애인 2분이 서울시의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특수학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특수학교, 교육위원회에서 도울 테니까 특수학교 그 학교 설립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습니다. 나서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 저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교육청과 또 장애인 학부모들이 충돌하고 갈등해서 지난 15년간처럼 특수학교가 서울시에 하나도 못 지어진 그 전례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제1의 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 다른 지역도 아닌 저 지역에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자, 의원님. 그럼 물어보세요. 한 가지는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뭐냐면, 예. 말씀하신 이 부지는, 예, 대체부지. 예,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신설부지로 확보해달라고 되어 있지, 이걸 대체부지로 요구한 문서상으로는 적어도, 예. 예, 문서상으로는 거기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아닌가, 이게 좋다. 그래서, 예. 거기를 신설해달라고 했지, 맞바꾸자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그래서 강서 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바로 지금 마곡에 새롭게 그 대체 부지를 서울시하고 최종 협의를 박원순 시장의 정말 전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에 이걸 바로 그 대체 부지라는 겁니다. 아니, 이 이제 신설 계획. 대체 부지라는 얘기가 없고. 그게 여기를 보시면은요. 예. 해당 부지에 바로 네. 인근 공동주택이 그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예. 공원에 접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좋다. 예. 그러니 그 지역 여기 신설로 요구한다지. 그게 그 자리입니다. 예. 아니 제 말은 예, 그게 대체 부지입니다. 여기를 신설해 달라는 예. 거지. 이걸로 대체하자는 말이야. 신설이든 대체 부지든 그 부지에 예, 한방병원 짓고 지금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지으면은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의원님 주장이고. 아니, 주장이 아니죠, 아니라. 아니죠. 예. 김수태 의원님은 저게 팩트입니다. 그 대체 부지 마곡지구 거기에 특수학교를 짓자는 예, 그였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 부지에 확보해주는 전제하에 서울시 교육감도 기존 이 폐교된 이 자리는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을 감안해서 그럼 한방의료는 그렇게 정인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이건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제 의원님 말씀은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혹은 예. 뭐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으니 이걸 대체 부지로 옮기고 예. 그리고 대체 부지에 그 병원을 짓고 병원이 아니라 그 시설을 짓고 특수학교를 애초 문제가 되는 곳에는 병원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 거. 한번 예, 그렇게 그걸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제 얘기했다. 어제 자 그러면 순수히-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예, 예. 조희연 교육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예.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공문은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만 있지. 애초에 원 부지는 그러면 병원을 짓자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설 부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맞바꾸려고 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내용은 신설 계획에 보시면은 네. 마곡의 그 구체적인 5천여 제곱미터의 신설 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체 부지로 나와 있고요. 어제 그래서 여기는 대체 부지는 말이 어쨌든 없습니다. 공문에는. 예. 새로 그럼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 새로. 예. 예, 그렇게 이게 돼 추가인지 맞바꾸자 하는 건지 모르죠.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알겠습니다. 이 예. 과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마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입장이나 과거 일에 대한 해석이 또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논란보다도 지금 핵심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느냐 마느냐 그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진일보한 그 상징적인 그런 징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제대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JTBC를 비롯한 4개 방송에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어요. 예. 저는 조희연 교육감 지금까지 특수학교 건립에 협조해왔던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정작 토론을 피했습니다. 어제 JTBC 손석희 사장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토론을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토론을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좋습니다. 좋은 뉴스입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 예. 다음 주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이 자리에 두 사람을 부르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의 반론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김성태 의원님은 오늘 아니, 답답하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예. 답답하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특수학교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바라는 그런 수건 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지역도 아닌 저희 지역에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걷고 싶었지만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권 넘어가고 또 학교 시설의 주체인 조희연 교육감이
그 대체부지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날 예. 눈물 흘린 그 호소를 하는 학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퇴장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진정 어린 그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연유든 간에 제가 지난 7월 6일 1차 토론회에서는 제가 인사말만 하고 나왔고 지난 9월 5일 토론회에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최종 다 듣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음 일정 때문에 일어난 그거는 제가 무조건 제가 자, 불찰.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제 조희연 기업가님하고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님이 그 안타를 혹은 홈런을 그만 친 게 아니고 연속으로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또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네, 토막 한번 들어보시죠. 대정부 질문에서도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성을 얻은 게 뭡니까?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는 안보는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 다음에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틀어드린 이유는 요 다음에 뭐라고 반론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반론을 안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질의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아니면 나는 한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뭐가 이렇게 반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부진 공장이 초등학생 때리고 지금. 워낙 이낙연 총리님이 네. 걸출한 그 총리로서 그 야당 의원들의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는 그런 질의에 촌천살인의 답변, 품위 있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답변에 이 웅변토는 의원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아니, 다른 투쟁적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거기는 고함만 예, 지르고 예, 그래서 의원님 약간 투쟁적인 예. 웅변투. 예. 걸출한 총리께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국민들이 아주 지금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걸출한 총리께서 걸출한 그런 답변 또 총리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총리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김성태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은 저희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죠? 아니죠. 저는 이낙연 총리 정말 안민석? 대단한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정원이 문성근, 김현진 씨 사진을 합성하는 공작을 했다는 게 밝혀졌죠. 그 당사자, 피해자, 문성근 씨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 이렇게 뵈니까 어색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데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TBS가 이사를 오고 나서 네,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남산에 있을 때 한번 가보셨어요? 그랬었죠. 남산에 있을 때는 다 쓰러져 갔잖아요. 그게 국정원 건물이었죠. 과거의 국정원으로. 예, 거기서 고문당한 사람 많습니다. 자, 우선 그 이미지를 과거에 얼핏 본 적은 있었죠, 사실은. 예, 아니, 근데 워낙에 쓰레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여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본사에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빼고 뭐 이래서 확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위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고발한 적이 있었죠. 트위터 본사에도 요청하면 범죄 연루된 게 확실하면 예. 해줘요. 당연히 그렇죠. 예. 핑계를 댄 것이고. 예. 근데 국정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저는 사실 일베 중에서도 개쓰레기들만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 여기, 예. 그렇죠.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 아니, 그러니까 격앙됐을 그게,
아마 해외 토픽에 지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최순실 때 라스푸틴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마 그만큼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반 네티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CIA가 했다. CIA가 유명 배우 둘 합성해가지고 그거 목적은 부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은 완전 전 세계 토픽이죠. 그 일베 정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MB 정권의 성격이 일베였다면 그들이 이제 그런 공작으로 정권 재창출한 거죠. 그 일베 계속 이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 양반이 청년들에게 일베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요. 자유한국당. 네. 네. 그런 심성으로 지금 그 양반들이 한쪽 정치 세력을 맡고 있다는 게 참담하죠. 자,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논평이었고 실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가 네. 그 사이에 왜냐하면 그거는 공작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 생업을 쥐고 흔들었잖아요. 그 8년 전부터 방송 출연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뭐 괴롭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뭐 괴로워하시던데 사석에서는. 집 팔았어요. 집 있었으니까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고. 네, 집을 팔아서. 네. 네.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집을 집 팔았어 그러시다고. 저 그 단독주택 멀쩡하고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오피스텔로 옮겼으니까 뭐 충분하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딴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제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출연을 좀 했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아, 출연했던. 제가 출연했으면 이제 출연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통장에 돈을 보낸 회사는 모두 다 세무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한테 정말 미안하잖아요. 아, 참네. 저도 사실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저희가 팔았어요.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정말 영세한 업체예요. 조그마한. 거기도 세무조사를 했었으니까 문성훈 씨를 출연시키고 출연료를 입금했던 모든 회사가 다 세무조사를 했다. 했죠. 근데 그거 잘 모르고 초반에는 그러니까 뭐 8년 전, 9년 전에, 10년 전에는 초기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섭외돼서 출연했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CJ가 갖고 있는 케이블 회사인데 OCN이라고 해서 이제 처용이라는 드라마를 10부작이었어요. 계약을 하고 4부까지 찍었는데 그다음부터 출연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연출이 임찬익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4부까지 찍고 일부를 편집해서 이렇게 제출했더니 저를 통으로 편집하라 그러더래요. 인물을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인물을 빼면 스토리가 완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4부까지 찍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4부까지 찍은 거 몽땅 다 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연출이 그렇게 못한다 나는. 스토리가 안 맞는다 이게. 네. 그러고 버텼어요. 걔도 잘렸죠.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진짜 저는 기가 막힌 게 신인이고 그 연출이라는 사람들은 연출하고 있는 동안에만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 선배님 이렇게 됐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양해를 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네. 그 감독을. 네. 네. 근데 수입도 없는 자가 그걸 덜프덕 거절하고선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계약이 됐고 이미 4편까지 찍었는데 감독까지 교체하겠나 싶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미안했겠죠. 당연히. 네, 그 친구는 저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건데 본인이 날아갔군요. 참 묘한 게 그 이후에 보면 CJ가 그걸 통편집해서 이제 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단 한 번도 양해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 미안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든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팟캐스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CJ가 뭐 회장도 구속돼 있고 몸도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사정이 그렇겠지 저도 맨날 당하던 일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이제 문제 거기는 재벌이고요.
아니, 그래서 양해하고 넘어갔는데. 누가 누구를 챙겨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예. 야, 이게 뭐 일종의 또 다른 갑질이죠. 예, 자기 고통은 자기 고통이고 자기가 남에게 준 고통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인정해야 되니까 그때 그랬다는 걸.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건 뭐 비공식입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다고 이제 문정은 씨가 그거를 공개하고 폭로할 분이 아닌데. 왜냐면 이 얘기도 지금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도 이 방송을 들으신 실제 관계자 여러분은 예,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예, 소주 한잔 하시면서 푸시면 좋겠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해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만 따지더라도 수익이 당연히 급감하지 않았나요? 그 소득 신고를 못한 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아버렸고. 예. 넉넉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신 때부터 이어진 일이고 넉넉한데 요즘 왜 밥을 안 사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출연하고 그러니까 밥 사야죠. 고기 먹읍시다. 최근 몇 년까지 밥을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물어보면 집 팔았다고 그러고 계속. 늦봄 문익환학교라고 있어요. 대안학교인데. 네. 전남 강진에 있는데. 그걸 동아일보가 한번 무슨 종북학교 이런 식으로 그런 취지로 엄청나게 큰 지면으로 씹었어요. 근데 그거가 소송에서 이제 늦봄학교가 이겼는데 이기면 뭐합니까? 이미 전파된 건 전파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가 충격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그냥 헌신하는 거거든요.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에 받고 버티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눕지를 못해요, 애들 때문에. 그냥 이 화를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씨를 말리는 씨를. 그런 거죠. 예, 주변, 본인은 당연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출연료를 줬던 사람도 당연하고, 예. 주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더 씌워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대중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진 조작이나 이런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이게 잔상으로 남아서 무의식에 이렇게 침투하는 작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정원이 무슨 심심해서 만들었을 리도 없고. 그렇죠. 네, 다 계산이 된 거죠. 논두렁식이라는 말도 심리학자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예. 그랬죠. 그랬다는 걸 보면 대중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배우들을 어떻게 다시는 복귀하지 못하게 만들까. 명계남 씨가 복귀가 참 쉽지 않은 게 그 양반 경우에 바다 이야기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되돌아보면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으로 그걸 발언을 했거든요. 요약하면 명계남 씨가 바다 이야기, 소위 이제 도박, 거기서 도박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문성근 정치에 진출하려고 뒷돈을 정치 자금이 그거다. 이렇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도 수백억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명계남 씨 얘기는 스위스 은행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임플란트 할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검찰에 출두하면 그거는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못 찾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파기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 건 안 했을지도 모른다. MB 정권 시절 거는. 그 흔적이 좀 남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정근 씨가 그럼 10년간 뭐 했냐? 주로 등산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평상시에 어디 뭐 하시냐고 산이에요, 산. 피톤치드가 너무 풍부해. 산에 항상 가 계셨고, 예. 평상시 복이 항상 등산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부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많이 하셨고,
그 시절 얘기하자면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창동 감독님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물론 그분이 영화를 더디게 만드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시라는 영화죠. 그거는 특히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해외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당연히. 예, 뭐 마스터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 임권택 감독하고 이창동 감독이 냈는데 두 명을 뽑기로 돼 있었거든요. 둘을 했는데 되니까 이제 또다시 뭐 심사를 했다든가 그래요. 네, 그래서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됐는데. 시나리오를 빵점을 줬죠. 근데 그 작품이 깐느에서 시나리오상을 받았어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깐느가 상 준 거를 빵점을 줬냐 그래가지고 영진이가 그때 뒤집혔었고 그때 영진이 현장 했던 친구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직후에 아무튼 돈 받아먹고 깜빵 갔죠. 뭐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그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의 시나리오는 사실 얘기가 그전부터 많았습니다. 시나리오 너무 좋다고. 기가 막히죠. 네, 너무 좋다고. 뭐 실제 입증돼서 깐내서 시나리오상도 받았는데 이제 이창동 감독을 지원을 하지 않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으니까 점수를 매길 때 시나리오 빵점을 줘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그게 블랙리스트였는지 몰랐던 거고. 몰랐죠. 뭐 그냥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끝나고 MB정부가 그 참여정부 때 관계했던 사람들 전체를 다 수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이제 이창동, 저 명견함 이렇게 집중 대상이었고 그때 모든 통장을 다 털었고요. 그런데 그 시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심하게 압박을 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죠. 근데. 장관은 워낙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네, 안 하죠. 네, 안 해서 그냥 아주 크게 불거진다기보다는 대중들은 그런 일 있었구나 하고 정도 넘어갔는데 영화계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 피해 사례도 사실 연기자나 진행자들 중심으로 나오지 감독들은 잘 안 나오는데 감독들 경우에 거절하면서 시나리오가 좀 부족합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모태펀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산자부 쪽에 있던 거를 영화 쪽에 끌고 들어온 게 접니다. 제가 영진이 부위원장을 한 100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펀드라는 건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이 10% 정도의 돈을 넣으면 민간이 90%를 넣어서 그렇죠. 펀드를 조성해요. 일종의 공적 문화자금.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이 한 명 간사를 보내서 투자 심사회의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정부 측 10%에 대해서는 우리 때는 그 발언을 안 했어요. 파송을 안 했어요. 그 회의에. 아예. 정부 입김이 갈까봐. 네. 그러니까 아예 안 했는데. 문화계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정권이 바뀌면서 파송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 영화에 송강호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송강호 러닝 개런티가 이렇게 많아. 그냥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눈치를 딱 채는 거죠. 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구나. 그 빼버리는 거죠. 송강호 씨 정도 되는 그런 레벨의 배우들도 그런 불이익을 알게 모르게 당했습니까? 변호인 이후에 그 친구 한 2년 당했죠. 근데 그 친구는 워낙에 이제 그 티켓 파워가 크니까 CJ가 안 하면 워너가 하는 거죠. 그 워너 브라더스가 투자하고 뭐 봉준호는 넷플릭스랑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부 유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을 거절해 버리니까 그 컨텐츠가 외국 자본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가장 최고 수준의 배우나 감독들도 그랬으니까 문성근 씨를 날리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네, 뭐 간단한 문제죠. 그냥 전화 한 통이거나 뭐. 헐리우드에서 픽업할 배우는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창 활동할 때는 연락 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어를 외우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몇 번 제안이 온 적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래도. 맞아요. 10년 전에는 그 10년이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번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어디 댓글을 보니까 문성근 씨는 연기는 뭐 참을만 한데 너무 쭈글쭈글하다 이게. 아니 그 10년을 빼앗긴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배우로서
그냥 뭐 배우로서는 생활인이 아니라 배우로서. 배우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역사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흐르는 거고 역사적인 이 시점에 저는 저 나름대로 등산을 하셨죠. 기여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죠. 네, 그 역사를 등산과 함께 보내시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피해, 지금 말을, 기억나는 대표적인 것만 하셨는데, 네. 그런 세월 동안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도 나왔고, 아마 그 명단, 이 또 다른 명단이 있겠죠. 1차 명단이죠.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80명만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어준도 없던데요. 저는 대신 소송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네. 그렇게 사실 정부, 국가에 당한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입었고, 한 사람 인간으로 자연인으로 생활도 잃었고, 그리고 배우로서의 직업적인 전망도 잃었고, 너무 많은 걸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국가의 부당한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네. 실제. 그럼 민형사상 소송을 다 하실 생각이세요? 네, 다 해야죠. 사실 박근혜 블랙리스트 보면 문화부까지 내려간 거는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특히 이제 문화부 직원들은 자기 장관 날아가고 국장 날아가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체증을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김기춘 씨랑 깜빵을 간 문화부 건데. 장관들이 큰 역할을 했죠.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드러났는데. 그런데 지금 MB 블랙리스트는 국정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수사 의뢰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어떻게 실행됐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문화부를 통해서 영진이로 네. 번역원에 우리 예를 들면 황석영 선배 이런 거는 번역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했어요. 아주. 예, 그거 내려간 게 있고 또 하나는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있고요. 출연 못하게 하고. 또 한쪽에는 SBS나 CJ나 이런 민영 방송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에는 투자사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각각으로 다 압박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맨 위에 상층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만 수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의 대개 본부장이나 사장한테 직접 하거나 본부장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사장이 본부장에게, 본부장이 CP에게, CP가 PD에게. 네. PD는 미안한 얼굴로 와가지고. 이해해 주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사실 검찰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일 거예요. 안원구 정장도 사람이 필요하다 얘기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KBS, MBC, SBS 노조에 이거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받지 말고 그냥 스스로 알려달라. 정보를 취합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본부장한테 들었다. 본부장이 누구는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런 거 조각조각을 모으면 전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 이 수사도 그러니까 속도가 붙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쪽에서 좀 근거를 좀 만들어서 수사가 편하게 만들어주자. 이거 좋은 아이디어신 게 수사를 받아본 입장에서는 검찰도 그런 일정을 잡고 해당 PD나 혹은 본부장을 연락해서 언제 나오냐 조율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다 이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지금 마침 또 KBS, MBC 양대 방송국의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아예 그냥 일종의 민간 태스크포스처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하면 일이 좀 간단해지고 빨라지겠네요. 정보도 많이 모이고. 지금은 일단 민변에 김용민 변호사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최동욱 변호사께서 변호사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전 검찰총장. 근데 저는 역사 바로쓰기 차원에서 그분이 검찰총장 하는 게 맞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정연주 선생이 KBS 사장으로 복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임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분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고. 본인도 당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네, 그렇죠. 네,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마 이게 방송으로 처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이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입은 뭐 연기자, 배우자, 문화예술인들의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주시겠다고. 네, 그랬습니다. 네, 연락이 왔어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방송도 한번 나오셔야죠. 여하간 그러면 그렇게 팀을 꾸려서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은요? 다른 연기자. 다른 배우들은 제가 그저께 SNS에 올렸는데 한 5분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오셨어요. 80분 다 해도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감독들은 안 빠지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감독이 42명이나 돼요. 감독. 그 한편에선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MB 정부가 알았었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영화가 중요한 걸 알아서 좀 지원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 지원이 끊긴 지가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죠. 네, 참여정부 때 하고 그다음에 끊어버리고. 정부는 오로지 화이트리스트라고 소위 국뽕영화만 네, 지원했거든요. 국뽕영화. 네, 그거는 MB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통해서 소위 이제 방송국이나 그런 펀드를 동원해가지고 정부가 권장하는 영화, 건전 영화죠, 소위. 그렇죠. 네. 건전 영화만 지원했고 실제 이런 문화예술계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예. 자, 그럼 소송이 이제 막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번 달 말 정도까지는 취합을 끝내고 10월 초쯤에는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고소고발 모두 형사, 민사 다. 형사, 민사 다 해야죠. 그러니까 형사 동시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형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사는 영향을 받잖아요. 민사는 그러면 그 대상이 일단은 제일 기초는 국가, 그다음에 그 이명박 대통령, 원세훈 원장이 세 사람은 필수고요. 네, 세 대상. 예. 근데 이제 MBC 노조 같은 경우는 김재철 사장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KBS 노조는 또 KBS 사장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좀 폭이 넓어질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막 준비가 시작됐고 이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문화예술인 중에 혹은 감독들 중에도 문성훈 씨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방송국이나 영화 투자 제작사에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십시오. 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네, 10년 짜글짜글 해주셨고 회사에 직접 하셨고 주요 활동은 등산으로 10년을 보내신 그리고 10년 동안 돈도 없기 때문에 연애도 한번 못하신 자, 억울한 얘기인데 즐겁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 배우 문성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일을 통일했던 헬무트 콜 총리를 이기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제7대 총리를 역임했고 최근 문명국가로의 귀환이라는 자서전을 발간한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Vielen Dank. Ich bin gern gekommen. 예, 저는 방한 기간 중에 택시 드라이버 영화도 관람하였고 또한 이 촛불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과 기여를 했다라는 말씀도 들어서 초대받는 것을 기꺼이 응했습니다. 독일 전직 총리로는 처음 와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정치인 슈레더는 한국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 자연인으로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서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인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소매상의 판매직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는지, 공부를 못 했는지. Nein, ich habe nicht gefaulenzt.
제가 공부를 못하거나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형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전쟁 미망인이셨어요. 아하. 아버님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저희 집안의 형제들은 모두 스스로 각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학비를 부모로부터 기대할 수 없었고요. 또한 너무나 가난했었기 때문에 각자 형제들이 빨리 독립해야 한다. 스스로 벌어서 내 앞가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소매상에서 일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독일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였는데요. 야간 학교 다니면서 취득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집안의 자녀라면 가지 않았을 그런 다른 길을 간 거죠. 제가 다른 길을 가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 인생에 한 번도 해가 되었거나 어떤 불이익을 크게 끼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셨고 또 무한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이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2살이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건 1976년이에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학 입학 자격부터 변호사까지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하셨는지 전혀 없거든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이 되는 14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14년 동안 계속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건지. Ich habe außerordentlich kurz studiert. 추측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이나 제가 떨어졌다가 고배를 마시고 공부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독일에서 다른 학생들보다는 빨리 학업을 오히려 마친 편이었어요. 9개 학기, 즉 4.5년 만에 학업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가난했고 제가 돈을 빨리 벌어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공부를 마치려고 노력했던 편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는 것은 말씀드리면 4.5년 정도 9학기에 걸쳐 학업을 마치고 나서 독일은 일반적으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 시보로도 실습을 하고 로펌에 가서도 시보를 하고 또 검찰청에서도 시보를 하는 이런 실습 기간이 긴데요. 지금 76년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시험에도 다 이미 합격하고 로펌에서 말하자면 그 월급쟁이 변호사라도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나서 1976년에 제 법률 사무소를 낸 것이 76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으시니까 성적표도 보내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께 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에 연방하원 선출이 처음 되셨는데 이때가 그러면 30대 후반이네요. 예. 정치를 왜 시작하신 건지. Das hat zu tun mit meiner Kindheit. 저희 집이 워낙에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는 곧 힘이다. 교육만이 힘이라는 그런 생각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있어서 항상 누구나 무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 제 정치 삶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모의 돈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만 하고 교육을, 즉 대학 교육을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부모가 가진 부에 관계없이 자기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정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무상교육,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곧 정치였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본인의 이상을 본인이 직접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정치인들도 많았을 텐데 결국 총리까지 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의 어떤 자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Ich glaube, man braucht doch 첫째, Ehrgeiz.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peziell in der Politik.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을 열렬히 추구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열정이 필요하죠. indem man lieber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이 정말 되고 싶다 하는 열정. braucht auch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ewisse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kommunizieren zu können.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인 삶을 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고 생겨나가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에게, 이건 남들보다 나한테 특별히 있는 유난한 능력이다. 그런 거를 느껴본 어떤 본인의 자질은 없는지, 요건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없었는지. Nein, das kann ich ja nicht machen. Ich kann mich ja 이것만큼 nicht 내가 이러하지라는 표현들은요,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화자찬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과의 비교도 항상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변호사를 할 때나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도 어떤 과정에서든 저는 상당히 저 자신에게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도 있었고 또 매우 내리기가 어려운 결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심하고 괴로운 순간들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되고자 하는 말씀드린 제 꿈을 이루었고 그것은 제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감 또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부모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강하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거는 물려받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 독일 총리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분단 국가인 우리로서는 독일의 통일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이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은, 통일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한다고 하지만, 남한에는 실제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실제 통일을 지지했었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해서 이 평화적인 환경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평화 환경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60년 이상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의 긴장관계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이런 미국이나 혹은 반대하는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돼 있는가, 어떻게 통일로 이끌어가는데 그 주변국들을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예. Ich glaube, dass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유럽의 국가들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나토 동맹 체제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은 당시 독일의 분단을 통해서 또는 구동구권 소련 이런 체제 하에서 사실 유럽이 분단되어 있다가 소련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유럽이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먼저 선행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대처 총리가 엄청나게 의구심을 갖고 여기에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데 전체적인 대세라는 것이 이제 유럽이 통합이 됐다. 유럽의 분단이 극복됐다라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물론 통일된 유럽의 이해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든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역사적으로 유럽이 통합된 이 큰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을 밀어붙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통일이 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간파하고 밀어붙이니까 유럽이 통일된 마당에 독일만 분단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명분 때문에 영국도 어떻게 보면 대처가 결국은 그 명분 앞에서 자신의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동독에서 사람들이 대량 탈출을 시작한 겁니다. 헝가리라든지 이런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 그냥 국경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 탈출을 할 때 서유럽권에서 다들 굉장히 놀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강대국들의 우려, 걱정 없을 수가 없죠. 독일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통일된 독일이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남는다. 즉 유럽이라는 큰 집에 통합된 한 일원으로 남는다는 것. 이 메시지가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헬무트 콜이 고르바초프와 협상을 해서 통일된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나토의 일원으로 남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분단의 평화협정을 하려면 했을 텐데 이런 미국의 이해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분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미국만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 한반도 문제라는 것은 주변 3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이 3개 대국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북한 제재 안보리 결정에서 보듯이 이들 국가들이 공동 보조를 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안보리에서 제재가 타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3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이 진정한 공동 보조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고립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이 두 강대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 3개국이 라이벌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의 합의 또는 공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이해관계, 또 미국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러시아에 대한 고립 정책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절대 이 두 국가가 미국에 대해서 공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새 정부가 방향을 설정한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분야를 보면은요.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분야가 아마 에너지 분야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새로운 정부의 시도들이 상당히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통일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솔루션이나 전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미국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자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굳건한 미국의 우방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메르켈 총리가 유럽 운명은 유럽 스스로 맞서야 한다라고도 하고 미국 안보 협력을 영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도 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독일과 미국의 관계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섰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Nein, das glaube ich nicht.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어떤 관계 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총리 재임 시절에 부르짖었던 것이 상대적인 외교 정치의 독립성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라크 전쟁 참전을 반대했었습니다. 우리의 대외 정책은 워싱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에서
회의에서 결정한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참전 반대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저희의 상대적 독립성의 외교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미국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유럽 내에서의 어떤 균형, 또 나토 동맹국 내에서의 내적 결속 강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적절한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유럽 내의 어떤 강화나 나토 동맹국 간의 강화가 미국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기보다는 독일의 독립성, 외교의 독립성, 이게 이제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게 총리님 시절의 이야기였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거네요. 안타깝게도 지금 다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양보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더 자신감, 당당함, 스베레너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미국이 대체 뭘 원하는지를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하루가 다르게 트위터에다 대고 오늘은 이 말을, 내일은 저 말을 해대면 이 예측 불가능성에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더 자신감을 갖고 대외 외교 정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신 셈인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제가 독립적인 질문을 드리면요, 별도에. George W. Bush,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 정책을, 제가 한 정책은 아니죠. 그런데 부시는 대화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역량이 있는 참모진이 있었고, 부시 대통령이 역량 있는 참모진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모릅니다. 내일 무슨 정책이 나올지 모르고, 이 문제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슈퍼 파워가 내일 어떤 일을 할지 예측 불허하다라는 것이 전 세계 국제 정세의 문제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안도는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어서 그나마 안도를 합니다. 지금 그런 트럼프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한국의 보수 세력이 주고받고 있냐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자. 그리고 트럼프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내비치고,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갖다 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현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은 핵에 대한 전반적인 축소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핵무기 가능성에 대해서 남한도 핵으로 여기에 대응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새 정부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주 잘 결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 보수에서는 북한과는 대화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실제 지난 9년간 북한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그리고 대화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게 기본 방침이에요. 예. 이런 문재인 정부 대북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을 잘 관철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북한이 대화 능력이 없다라는 판단은 맞는 판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우리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이 동시정책,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은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자기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한은 적어도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으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시간이 없으니까 문명 국가를 귀한 이 책은 어떤 독자에게 필요한 책인지. Ich denke, diejenigen, die sich 저는 정치의 꿈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미래에도 원한다면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정치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수호,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그러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4번 의원하고도 총리가 되는 법 궁금한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Vielen herzlichen Dank. 네, 슈레더 전 총리 출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한국의 총리, 네, 이낙연 총리 9월 26일이죠. 네, 1주년 공개방송 출연해 주시기로 하신 거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총리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해가지고, 9월 26일 날 아주 많은 분들이 올 거거든요. 네. 멋진 방송 그때 보여드리려고 하고, 최현석 총리하고 제가 찍은 사진, 네,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웃깁니다. 지난 15년간처럼 특수학교가 서울시에 하나도 못 지어진 그 전례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제1의 병법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 다른 지역도 아닌 저 지역에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자, 의원님. 그럼 물어보세요. 한 가지는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뭐냐면, 말씀하신 이 부지는. 대체부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신설부지로 확보해달라고 되어 있지, 이걸 대체부지로 요구한 문서상으로는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거기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아닌가, 이게 좋다. 그래서. 거기를 신설해달라고 했지, 맞바꾸자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강서 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바로 지금 마곡에 새롭게 그 대체부지를 서울시하고 최종 협의를 박은순 시장의 정말 전향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에 이걸 바로 그 대체부지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대체부지라는 얘기가 없고. 그게 여기를 보시면은요. 해당 부지에 바로 인근 공동주택이 그게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지는 인근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공원에 접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좋다. 그러니 그 지역 여기 신설로 요구한다지. 그게 그 자리입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대체부지입니다. 여기를 신설해달라는 거지. 이걸로 대체하자는 말이에요. 신설이든 대체부지든 그 부지에 한방병원 짓고 지금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지으면은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의원님 주장이고. 아니, 주장이 아니죠. 김민수 의원님은 그 대체부지 마곡지구 거기에 특수학교를 짓자는 그였죠. 그러니까 그걸 대체부지에 확보해주는 전제하에 서울시 교육감도 기존 이 폐교된 이 자리는 지역의 특수성, 역사성을 감안해서 그럼 한방으로는 그렇게 정인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조현 교육감과 제가 이건 합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제 의원님 말씀은 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혹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일부 있으니 이걸 대체부지로 옮기고 그리고
대체부지에 그 병원을 짓고 병원이 아니라 그 시설을 짓고 특수학교를 애초 문제가 되는 곳에는 병원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걸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조 의원 교육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신 공문은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만 있지. 애초에 원 부지는 그러면 병원을 짓자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설 부지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맞바꾸려고 한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내용은 신설 계획에 보시면은 마곡의 그 구체적인 5,000여 제곱미터의 신설 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체 부지로 나와 있고요. 어제 그래서 여기는 대체 부지는 말이 어쨌든 없습니다. 공문에는. 새로 그럼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신설 부지를 확보해 달라. 새로. 이게 추가인지 맞바꾸자 하는 건지 모르죠.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과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마 조희연 교육감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입장이나 과거 일에 대한 해석이 또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논란보다도 지금 핵심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느냐 마느냐 그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진일보한 그 상징적인 그런 징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어떤 소수자에 대한 배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를 추구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저희들은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JTBC를 비롯한 4개의 방송에서 국립 한방 어려운 건립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그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발단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영국 임대 아파트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 그 한복판에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 부지에 서울시 교육청은 이제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거였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반발을 무마하고 또 이 특수학교도 건립될 수 있는 저는 윈윈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난 약 3년 동안에 활동을 했죠. 그 방안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희 지역구인 주민들과 갈등과 또 주민들과 대립을 통한 어떤 그런 특수학교가 건립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그 대체부지에 특수학교가 건립이 되고 또 그 애초 폐교된 자리에는 지역의 오랜 수건인 국립 한방 어려운을 건립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게 뭐 이런 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은 대단히 아프게 심합니다. 자, 이렇게 해명이 나왔고 안문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 부지에 한방 부지가 설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학교 부지에 한방병원이 학교 부지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건복지부 입장도 분명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 학교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건 진행될 수 없다. 또 반면에 서울시 교육청은 그것은 용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이 단호하고 그래서 학교 부지는 안 바꿔주거든요. 어쨌거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기회에 과연 그 주민들께서 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들어오면은 그 동네에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 특히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최근에 부산대 연구소에서 특수학교가 들어왔을 때 집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사회적 편견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있는데요. 교문위에 계시죠? 네.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참 어울리진 않습니다. 교육과 안민석 의원님. 제가 교육학 박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담할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공장장.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강서의 특수 학교는 네. 설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습이 장애인 부모들의 이 지금의 눈물이 잘 닦여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저도 도우고 김성태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간 저희 지역의 그 폐교 자리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건립하겠다는 입장 나왔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해를 사고 계세요? 그 주민들이 상당한 큰 반발을 하게 되었죠. 그걸 나는 주민들 갈등을 봉합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 오직하면 15년 동안 서울시에 특수학교 하나 안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윈윈하는 길이 그 지역은 허준 동의보감을 집필한 구암 허준 선생의 탄생지고 동의보감 집필지입니다. 그래서 허준 기념관 박물관이 있고 대한한의사협회회관이 그 학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 학교가 폐교되면은 한방 의료시설이 들어오기를 강력하게 바랬던 것이고, 근데 어느 날, 이 특수학교에 들어오니까 주민들 반발은 컸죠. 제가 정치를 10수년간 한 사람인데, 서울교육청 학교시설인데, 서울교육청 협조가 안 되고, 무슨 지역 주민들 아무리 수건이라도 국립한방 의료원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특수학교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특수학교 대체 부지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지역구 또 마곡지구,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그거는 지금요. 네. 저 해방 전 이야기고요. 아니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이야기들 그 하지 대체 마시고요. 부지를 네. 조현 교육감도 서울시에 요 공장장 계십니다마는 5차례나 대체부지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2016년 11월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마곡의 대체부지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어 민원의 소지가 적고 공원에 접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정서 발달 및 체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특수학교 입지의 최적 요건이라는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조현 교육감이 5차례나 서울시의 대체부지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무마하면서 특수학교를 건립하려고 요청했어요. 그걸 안 되는 걸 조현 교육감이 저한테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럼 조 교육감님, 제가 이 특수학교 대체부지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공약이 그렇게 해서 의원님 공약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의원님 한방병원 설립을 거기 하겠다는 공약이 먼저 있고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서울시 교육청 공문이 이게 2015년 5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공약은 작년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 조현 교육감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5차례 SH공사에 대체부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작년 4월달 김성태 의원님, 해명이 길면은 변명이 되니까는요. 제가 제안 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성태 의원님이 공약으로 내세우신 한방병원 대신에 그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이제 이 대체부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갈등을 피하고 특수학교도 설립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관점에서 중재 조정자로서 저는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올 연초에 마곡의 그 공원, 중앙공원 부지에 정말 최적의 조건인 그 대체부지를 무슨 연유인지 조현 교육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자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서울교육청 시설입니다. 서울교육청 판단이 우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자리에 그렇게 주민들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짓는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두 사람이 당은 틀리지만 네.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논란은 사회적 약자, 특히 이 장애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의 그 절절한 심정, 그 심정을 담아내는 그런 편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안 의원님도 정치 사선하시지만은 지역구에 목발 짚고 전동 휠체어 타지 않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인을 강력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원을 말하는 거고 아마 경기도는 경기도의원을 말할 겁니다. 그런 분 공천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 공천했습니다. 지금도 저 지역에는 장애인 2분이 서울시의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특수학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도울 테니까 특수학교 그 학교 설립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의 역할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 교육청과 또 장애인 학부모들이 충돌하고 갈등해서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조희연 교육감 지금까지 특수학교 건립에 협조해왔던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정작 토론을 피했습니다. 어제 JTBC 손석희 사장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토론을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토론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좋은 뉴스입니다. 김어준 공장장께서 다음 주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이 자리에 두 사람을 부르십시오. 조희연 교육감의 반론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김성태 의원님은 오늘 답답하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는 답답하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특수학교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바라는 그런 수건 사업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지역도 아닌 저희 지역에 그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을 걷고 싶었지만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권 넘어가고 또 학교 시설의 주체인 조희연 교육감이 그 대체부지 수용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눈물 흘린 그 호소를 하는 학부모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퇴장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진정 어린 그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연유든 간에 제가 지난 7월 6일 1차 토론회에서는 제가 인사말만 하고 나왔고 지난 9월 5일 토론회에서는 근 1시간 가까이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최종 다 듣고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음 일정 때문에 일어난 그거는 무조건 제가 불찰.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제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님이 그 안타를 혹은 홈런을 그만 친 게 아니고 연속으로 홈런을 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또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토막 한번 들어보시죠. 대정부 질문에서도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략적 모성을 유지해야 한다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략적 모성을 얻은 게 뭡니까? 후보 시절에도 TV 토론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면 사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그 상황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대로 간 이후에 울매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는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국을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 다음에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 틀어드린 이유는 요 다음에 뭐라고 반론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반론을 안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질의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아니면 나는 한국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뭐가 이렇게 반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부진 공장이 초등학생 때리고 지금. 워낙 이당의 총리님이 네. 걸출한 그 총리로서 그 야당 의원들의 윽박 지르고 고함 지르는 그런 질의에 촌천살인의 답변, 품이 있고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자유한국당에 답변에 이 웅변토는 의원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아니, 다른 투쟁적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거기는 고함만 예, 지르고 예, 그래서 의원님 약간 투쟁적인 예. 웅변토. 예. 걸출한 총리께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잘 대응을 해 주셔서 국민들이 아주 지금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걸출한 총리께서 걸출한 그런 답변 또 총리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총리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김성태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은 저희 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죠? 아니죠. 저는 이낙연 총리 정말 안민석? 대단한 김성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뜨거운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아시죠, 김성태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예. 네. 내부자 둘. 저희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이었다가 갑자기 신분이 변했을 때 한번 저희 문자창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문자들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폭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거의 그에 맞먹는 수준으로 네. 문자가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연하지 않는 날 문자가 몇백 통씩 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도 곤혹스러워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 위원장 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초질간 평가됐다고 그러면은 저도 이 자리가 더 신나고 또 함께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을 텐데 지난번 그 박쥐파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장애인 부모들 또 일반 국민들의 아주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겨서요. 정치라는 게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가 정치라고 보거든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눈물을 나게 하는 정치를 하는 분이 김성태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 이 장애 아이들을 가진 그 부모님의 심정을 김성태 의원님이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도 사실은 적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짧은 버전으로 왜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갈등이 큰데도 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솔직히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가시지 마시고 제발 저희 도와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주십시오. 간단 요약하면 예. 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반병원을 짓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애초에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 맨 앞에는 조혁교육감이었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잠깐 나오셨고 왜 이런 논란이 있느냐. 학부모가 얘기 다 듣고 하시라고 여기에 꼭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뭐 이런 그날 나왔던 이야기의 요약본입니다. 예. 이 요약본인데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말하자면 특수학교 부지에 왜 한방병원을 지으려고 하느냐라는 지탄의 포커스가 되신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네.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연유든 뭐 이렇게 무리가 빚은 데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방송에서도 제가 비판받고 또 정치인으로 책임을 제가 달게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전 지겠습니다. 이 허리